그날 두 제자의 시선은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듯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뒷걸음을 치려 했지만 이미 젊은 열기에 둘러싸여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눌러앉히면 다른 한 사람은 제 손을 잡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제 몸은 그들의 호흡과 손길에 따라 흔들렸고 저는 마치 제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이끌리듯 몸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 오늘 밤 저희랑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돼요? 텅 빈 연구실 형광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던 그 순간 20살 어린 제자가 제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은 듯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다른 제자가 숨소리조차 삼키며 제 눈을 깊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5, 메마른 장작 같았던 제 몸과 마음은 두 젊은 남자의 뜨거운 기운에 휘말려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부터 온몸으로 오래 잊고 살았던 뜨거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죠? 그들의 저음이 귓가를 스치자 제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은 속삭였지만 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대학 강단에 서 있던 지금은 작은 서재에서 글을 쓰며 조용히 황혼을 보내고 있는 65 김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위험했으며 평생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두 제자와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어쩌면 조금은 얼굴이 화끈거릴지도 모르는 고백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45이었던 그 시절, 저는 대학교 국문학과 부교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직업에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제 속은 텅 빈 잿더미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때는 장래가 유망한 학자였지만 10년 넘게 반복되는 강의와 끝없는 논문 스트레스 속에서 제 학문적 열정은 이미 다 타서 사그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저를 반겨주는 것은 싸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일에 미쳐 살던 남편은 몇 년 전 제 곁을 떠났고 유일한 딸은 유학을 핑계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푸석푸석했고 여자로서의 매력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교수님이라는 직함만 남은 중년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지루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작은 돌을 던진 것은 바로 제 두 제자 준호와 민수였습니다. 25의 준호는 마치 한여름의 태양 같은 아이였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저를 향해 서슴없이 던지는 대담한 질문들. 저는 가끔 그의 불타는 듯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저도 모르게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한 여자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갑내기인 민수는 깊고 조용한 호수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늘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눈빛으로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끔 저희 눈이 마주칠 때면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저의 외로움을 읽어내는 듯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감정들을 외면하며 교수와 제자라는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그어놓은 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희 세 사람을 위험한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학과 연구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저와 프로젝트 팀원이었던 준호, 그리고 민수는 텅 빈 학교 연구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연구실 안에는 저희 세 사람의 숨소리와 커피포트 물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주제를 넘어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교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침묵을 깬 것은 준호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와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제가 당황하며 그를 나무라자 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교수님은 늘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세요. 준호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장 아픈 곳을 20살이나 어린 제자에게 들켜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민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제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과 함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와 제자라는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저희는 금단의 선을 넘고 말았을까요? 민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난 수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외로움의 갑옷을 단숨에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제자 앞에서 처음으로 제 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남편과의 텅 빈 관계, 멀리 떠나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실감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교수님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그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젖은 눈가를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지연 씨. 울지 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길과 제 이름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나 어린 제자의 품에 안겨 저는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있던 민수가 저희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서 저를 떼어냈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교수님, 더 힘드시잖아. 민수는 준호를 나무라면서도 제 손목을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은 제 손목 안쪽에 여린 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이에 둔 두 제자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자신. 연구실 안의 공기는 세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억눌린 욕망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왜 이래? 나 괜찮아. 제가 두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서며 제 턱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요. 안 괜찮아 보여요.
당신 눈이 지금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입술을 탐하던 그가 입술을 떼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저를 끌어안는 또 다른 손길을 느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서 제 목덜미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두 젊은 남자의 뜨거운 욕망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교수로서의 이성과 여자로서의 본능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들의 위험한 유혹을 뿌리치고 스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제자의 뜨거운 욕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서, 민수는 제 등 뒤에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단단한 몸이 제게 맞닿아오자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의 불꽃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러면 안 돼. 나는 너희들 스승이야.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힘없는 저항에 준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 지금 이 순간 교수님은 저희한테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교수님을 원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는 다시 제 입술을 거칠게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 뒤에 있던 민수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와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흐읒. 두 사람의 동시적인 공격에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젊은 남자의 손에 맡겨진 한 마리 암컷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안아들고 연구실 안쪽에 있는 낡은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파 위에 눕히고는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민수 역시 제 옆에 나란히 누워 제 다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동자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들의 손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준호는 제 귓가에 뜨겁게 속삭이며 제 옷을 하나씩 벗겨내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제 몸 구석구석에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적인 애무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45에 볼품없이 늙어버린 제 몸이 두 젊은 남자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다시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연구실 소파 위에서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섞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라는 윤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 사람의 본능적인 몸짓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쳐 잠든 두 사람의 틈에서 저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와 함께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10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꽉 찬 마음과 행복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스승과 제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고받는 눈빛 속에는 그날 밤의 비밀을 나눠 가진 사람들만의
은밀하고도 뜨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학교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 준호가 저희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 일부러 얻은 곳이었습니다. 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해 오직 저희 세 사람만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위험한 관계는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의 비밀을 눈치챈 듯한 한 사람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저희의 금지된 사랑은 이대로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될까요? 저희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눈치챈 사람은 바로 저희 학과의 학과장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사건건 제 앞길을 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긴 젊은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니 젊어진 기분이겠지. 그의 비아냥거림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긴. 김 교수가 주말마다 제자들이랑 오피스텔에서 스터디를 아주 열심히 한다면서 나도 한번 끼워주면 안 되나? 그의 노골적인 말에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희를 미행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김 교수 편이야. 오히려 김 교수가 이 일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부교수 정년 심사에서 저를 밀어주는 대가로 자신도 저희의 스터디에 끼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랑 민수 아주 물건이라면서 그놈들만 맛보게 할 순 없지. 나도 그 젊은 기운 좀 받아야겠어. 이 늙은 몸에 기름칠 좀 해보자고. 김 교수만 허락해주면 내가 김 교수를 정 교수로 만들어주는 건 일도 아니지. 저는 역겨움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폭로해버리면 제 인생은 물론 준호와 민수의 인생까지 끝장나버릴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두 제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당장이라도 학과장에게 달려갈 듯이 분노했습니다. 그 개자식? 제가 가서 죽여버릴게요. 안 돼, 준호야. 그랬다가는 우리 다 끝장이야. 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과장의 더러운 요구를 들어주고 정교수 자리를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낼 것인가? 며칠 뒤 저희는 학과장에게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를 저희의 비밀 장소인 오피스텔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역시 김 교수는 현명한 사람이야.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그가 저를 향해 더러운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수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몰래 켜둔 카메라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성추행 및 협박 현장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학과장의 얼굴이 놀라움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저희의 반격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학과장은 저희가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카메라와 싸늘한 표정의 저희를 보고 그제야 모든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감히 나를 상대로. 그는 이성을 잃고 저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의 모든 끔찍한 행동은 카메라 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을 학교 총장에게 아무도 모르게 제보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과장은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학교에서 쫓겨났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관계 역시 더 이상 예전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과장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주말마다 오피스텔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과연 두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젊음을 이용했던 걸까요? 준호와 민수 역시 저와의 관계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의 젊은 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 역시 제게 유학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 있던 두 남자 모두 제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거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들과의 뜨거웠던 사랑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저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65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저는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담은 소설책 몇 권을 냈고 세상은 저를 김지연 작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준호와 민수는 희미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들의 뜨거웠던 젊음과 저를 향한 순수했던 사랑이 떠올라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지만 굳이 찾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민수였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제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작가님, 잘 지내시는지요? 우연히 서점에서 작가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작가님의 글을 읽으며 지난날의 저희가 떠올라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유학을 마친 뒤 저처럼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을 해서 예쁜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작가님을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든 환영이라고.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예전에 상처받은 소년이 아닌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를 꼭 닮은 지혜로운 아내와 천사 같은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재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꽉 차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그리움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수와의 재회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의 젊은 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도시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는 습관처럼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교와 저희 세 사람의 비밀이 담겨 있는 낡은 오피스텔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오피스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준호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그냥 가끔씩 와봅니다. 교수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마다.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제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제대한 뒤 작은 사업을 시작해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교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교수님뿐이었습니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수님 아니, 지연 씨. 혹시 아직 혼자라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청혼은 제 메마른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오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아니요. 저희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20년 전 저희가 멈춰 섰던 바로 그 자리로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낡은 시골집을 수리해 주었고 제 텃밭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며 잃어버렸던 20년의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제게 지난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와 민수와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뿐만 아니라 민수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비로소
그가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20년 만에 다시 한번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사랑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털어내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쯤 저희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수와 그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민수는 준호가 저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수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는 누구야? 응, 아빠의 아주 오랜 친구란다. 민수는 준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준호야. 잘 지냈어? 그래, 너도 잘 지냈냐?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세 사람을 얽매고 있던 지난 20년간의 무거운 과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축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두 분 결혼하셔야죠. 그의 말에 저와 준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민수 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65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과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날 밤 저희는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뜨겁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한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연구실에 갇혀 살던 외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제자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든든한 스승이며 제 자신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여자 김지연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와 준호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저희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내려와 저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닭을 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저희의 금기 같던 사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묵묵한 이해와 따뜻한 응원을 받는 애틋한 황혼의 로맨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어엿한 중견 작가가 되어 가끔씩 아내와 딸을 데리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닌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땀과 흙냄새가 섞인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면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처녀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겁고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때로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일까요?
그날은 제 신작 소설의 출간을 기념하는 작은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수 가족,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모여 저희의 행복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연 작가 나와. 이위선자, 어디서 신성한 척이야.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그곳에는 20년 전 학교에서 쫓겨났던 전 학과장, 최진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오? 준호가 그를 막아섰지만 최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당신들 때문에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아나?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최진석의 눈에는 서슬퍼런 복수심과 광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주지.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연구실과 오피스텔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그는 저희의 가장 아픈 상처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찾아온 저희의 행복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저희의 사랑과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최진석의 등장은 잔잔했던 저희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작가 김지연의 추악한 실체, 두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사에는 저희가 학과장을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는 내용과 함께 저희의 과거 관계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언론에 돈을 뿌려 저희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그들의 눈빛은 어느새 의심과 경멸로 변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이 왔고, 제 책들은 서점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걱정하지 마시오.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요.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 때문에 또다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석은 저희 집으로 변호사를 보내 터무니없는 내용의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저희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요? 저희는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지쳐서 말하자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저놈의 노예로 살아야 하오.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소. 저희는 결국 최진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진석은 이번에는 민수에게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출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내 스승과 친구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지연 씨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미안해요,
준호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지 않소. 그는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진석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20년 전 그 오피스텔로 혼자 나오시죠. 당신들이 그토록 잊고 싶어하는 그날 밤의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저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약속 장소인 20년 전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최진석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용케 둘이 같이 오셨군. 하긴 서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닭살 부부시니. 무슨 꿍꿍이야.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게 뭔데. 준호의 차가운 물음에 그는 품속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잊고 싶어 하던 그날 밤의 진실이요. 그는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20년 전 저희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던 바로 그날 밤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저희가 녹화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오기 전 저와 준호 그리고 민수가 그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의논하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너희들이 나를 불러냈을 때부터 모든 게 함정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보험을 하나 들어두었던 것뿐이야. 그는 저희가 설치한 카메라 외에 자신만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저희의 모든 계획을 역으로 녹화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겠지. 불쌍한 교수를 성추행한 파렴치한 학과장이 아니라 어린 제자들과 작당하고 순진한 교수를 함정에 빠뜨린 가증스러운 꽃뱀으로 말이야.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요.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고 다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취하하고 내게 꿇어앉아 용서를 빌든가. 그는 저희에게 또다시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저희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대가로 평생을 그의 발밑에서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망설이는 사이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를 걱정한 민수가 저희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너희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비디오 테이프를 품에 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저희는 허망하게 그의 마지막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진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투신 직전 한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일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의 원본 영상과 함께 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내용의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의 진짜 속마음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서와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자 여론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추악한 만행에 분노했고 저희 세 사람의 아픈 과거에 안타까움과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진석의 모든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에게 저희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배상금 전액을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고맙소, 지연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으니까.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최진석과의 악연이 완전히 끝이 나고 저희 가족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고 저희의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로 저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와 준호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보며 웃을 수 있는 편안하고 다정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희는 온 가족과 함께 저희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민수의 딸은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된 남자친구를 데려와 저희에게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마당 평상에 누워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럼요.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 저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저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는 깊고도 평화로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한 제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30년간 외로움에 갇혀 살던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든든한 딸과 손주의 할머니이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당당한 여자 김지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저를 구원해준 제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 한 남자.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